자, 우리 하나 안 본 주제가 58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통정 허위 담보권 설정 취소 청구라고 하는 게 있네요. 요거 뭐 말지문으로 쭉 해서 나올 때 하나 지문 정도 구성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제는 이제 통정 허위라고 하는 거, 짜고 거짓 통정에서 허위로 담보권 설정했대요. 제목에서 이제 취소 청구입니다. 청구를 해, 청구. 여기 제목에다 들어가 있는데 통정 허위 짜고 거짓 담보권 설정했대요. 담보권 설정을 허위로?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담보권자와 국세가 경합을 할 때 얘가 담보 설정을 먼저 한 거예요. 담보권 설정을 한 거예요. 담보권 등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담보권이라 하면 이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같은 것도 있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 받는 거나 아니면 뭐죠? 이런 것들, 또는 아까 양도담보 설정도 마찬가지, 양도담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담보 종류로서 여러 가지 이제 국세랑 경합할 때 앞설 수 있는 것들이 먼저 설정했다는 거예요. 담보권 등을 이거를 설정했고, 그리고 뒤에 이제 법정기일이 도래한 거예요. 법정기일 전에 했다는 거지. 이제 얘가 빨라요. 이렇게 빨라요. 담보권자가 빠르더라도 이 재산의 매각 대금이 뭐 담보권 뭐 채권은 뭐 한 10억이고, 그다음에 국세는 뭐 한 8억쯤 되고, 근데 재산 팔아갖고 들어온 돈이 100억이야. 그 여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선순위 따지더라도 국세가 뒤로 밀리더라도 국세를 걷어갈 수 있어.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어. 근데 이 국세를 못 걷겠는 거야. 이제 이게 얘가 둘이 경합했는데 내가 얘보다 앞서면 국세 걷어갈 수 있는데 얘보다 뒤처져서 국세를 못 걷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징수 부족액이 나왔다. 그래서 이때 징수를 못했다 이거죠. 징수를 부족했다. 부족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아, 국세가 좀 빨랐는데 담보권자가 먼저 앞섰으니까 뭐 뺏어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국세는 밀리지. 그러고 말려고 했더니 가만 봤더니 이게 짜고 거짓한 거 같은 거야. 짜고 담보권 설정. 야 친구야, 나 지금 세금 못 낸 게 있어가지고 이제 곧 이제 법정기일 도래할 세금이 있다. 법정기일 그 전에만 설정하면 된다니까. 내 재산 나중에 압류당하고 뺏길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담보 설정하고 돈 빌려주는 것처럼 하자 이거죠. 내가 너한테 10억 빌리는 것도 하자. 응? 해서 담보권 설정하자. 허위로 짜고 거짓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거는 사실관계 뒤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해서 법정기일 전에 담보 설정했대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결국은 이 상황이 이제 1번 요건 얘가 짜고 거짓 통정 허위라는 거죠. 그죠? 거짓으로 담보권 설정했다 이거죠. 설정했다. 그래서 거기에 봤더니 또 요게 날짜가 여기 앞선다. 요게 이제 요건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요건 이걸 하는 요건이 1번이고 여기 2번이야. 2번 이렇게 됐사지 그죠? 얘보다 빠르다. 그래서 어쨌든 걷어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3번 마지막으로 징수 부족하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대. 1번, 2번, 3번 요건에서. 그럼 이제 효과가 어떻게 되냐? 효과. 이게 짜고 거짓한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과세관청 국가니까 여기서 담보권 설정한 거를 없애버리고 넌 뒤로 밀리는 게 아니라 없던 거지. 없던 거니까 국세가 딱 해서 세금 걷어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과세관청이라고 해서 담보권 설정이라는 권리 설정을 이 법률 행위를 없던 거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다가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취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법원에다가 이런 요건 만족하면 이제 이때는 효과로서 법원에 취소를 이 담보권 설정에 대한 취소를 청구해야 됩니다. 뭐예요? 담보권 설정. 이 담보권 설정한 것들을 취소 청구하는 거죠. 그죠? 요거를 취소 청구하는 거예요. 담보권 설정을. 그래서 담보권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얘를 싹 걷어내버리겠다는 거야. 걷어내버리고 국가 걷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짜고 거짓했냐라는 어떤 사실관계에서의 입증일까, 입증. 얘가 짜고 거짓했는지 요 놈을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놈을 입증하는 게 중요한데 입증 책임. 이걸 입증하는 거는 원칙은 누가 입증하는 걸까요? 원칙은 항상 모든 것들이 과세관청이 하는 게 맞아. 과세권자인 과세관청에서 얘를 입증해가지고 하는 게 맞겠지. 입증이 쉬울까요, 근데? 친구랑 술 먹으면서 뭔가 서로 간에 이제 짜고 한 거를 입증하기 쉬울까요? 입증이 어렵겠죠, 그죠? 근데 친구랑 했으면 이게 벗어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친구랑 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거기까지는 하는데 이게 특수한 개인인 거예요, 만약에. 이래버리면 그죠? 이러면 특수한 개인을 하더라도 입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원칙은 과세관청 입증하는 게 맞는데 여기 예외로 얘가 법정기일이 있는데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네. 상대방이 누구냐면 특수관계인인 거야. 특수관계인과의 담보 설정한 거다 이거죠. 이렇게 법정기일 전 1년 내 특수관계인한테 이제 담보 설정했다 이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예외로 이때는 통정허위 짜고 거짓한 걸로 추정한대. 추정 아셨죠? 추정한다. 그러면 이건 추정의 의미는 항상 뭡니까? 입증 책임의 전환이에요. 입증은 원래 과세관 측이 하는 게 맞지만 이게 추정하게 되면 입증 책임 누구한테 맡겨버리는 거야? 이 납세자한테 이제 돌아가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일단 아니면 갖고 와라고 하는 거지 이제. 일단 추정하는 규정을 만들어 버리고 이게 아니면 갖고 와. 추정의 다른 말은 뭐죠 이제? 추정과 다른 비교되는 말은 의제야 의제. 간주. 의제를 해버리면 틀린 지문 되는 거야. 의제가 아니에요. 추정이야 추정. 입증체 바꾸는 거야. 여기가 의제한다, 뭐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간주, 의제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야. 간주, 의제 아니야. 아직 아니고 추정한다. 기억하시고요. 무조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담보권을 뭐 없던 걸로 한다 이게 아니라 취소 청구한다는 거야. 취소 청구. 법원에다가 해야 돼. 법원 힘을 빌려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증 책임에 대한 것도 바꿔치기로 나올 수도 있고요. 말지문에 여기까지 하시면 됐네요. 이게 이제 국세 우선 주제를 마무리신 거예요. 됐죠? 여러 가지 볼 것도 많았습니다. 강제 필공 일반적인 정리하시고 아까 봤던 좀 어려워하는 그 내용이지만 보유자 변경했을 때와 그 다음에 당해세 관련된 이제 어떤 주택 관련된 그거 우선 원칙의 예외 특례 규정 만들어준 거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들 보호해주자 이렇게 만든 것까지 두 가지 잘 잡아놓으시면 되고 문제 풀어보실까요? 16번 문제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62페이지. 법정기일이란 일반인이 해당 국세의 존재를 우리 법정기일은 누구나가 이 세금이 존재하는구나 얼마구나를 알 수 있는 시기였잖아요. 그죠? 그 해당 국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하며 과표와 세액을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도달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송일이었죠. 그죠? 틀린 지문이네. 발송일. 17번. 요건 주의하자 그랬잖아. 요거 인지세하고 원천인수 납세조합 그러니까 법정기일 물어볼 때에는 자동 확정. 얘들은 언제라고요? 확정일. 이게 제일 빨라. 확정일이 그날짜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그래서 얘는 이제 납부 발송일 잘못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입니다. 확정일. 요거 하나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확정 전 보존 압류는 뭐였지 아까? 기억날까요? 압류 등기일이었어. 확정 전 보존 압류는 특이하게도 법정기일이 압류 등기일. 압류 등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등기 떼보면 됐고 그거 두 가지가 특이한 거네. 요거 확정이라고 확정 전 보존 압류는 압류 등기일. 18번.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이나 강제 징수를 할 때 그 체납 처분 등의 금액 중에서 국세 등을 징수할 때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비 또는 강제 징수비는 우선하에 징수한다. 맞죠? 그죠? 우선 징수한다. 맞습니다. 19번.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사용자니까 회사, 어떤 회사, 개인 사업자단 뭐든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의 임금 채권 등이 있는 상태의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 금액, 추심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법정 기일에 불문하고 근로자의 임금 채권 전액을 우선합니까? 아니죠, 그죠? 소액인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이라고 하는 거 먼저 주고요. 일반 임금 채권은요? 일반 임금 채권은 조세랑 경합하는 과정에서 담보 채권과의 경합 그 결과에 따라서 조세가 일반 임금 채권 뒤로 붙거나 담보 채권 앞으로 가거나 하는 거니까 이건 달라집니다. 아까 강제 피일공에 조세가 끼어 들어갈 때 최우선 변제는 무조건 앞서는 거니까 그건 국세가 뭐라고 못하지만 일반 임금 채권보다는 국세가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국세가 앞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임금 채권이 우선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20번.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읽어야 됩니까? 시험장에서? 와, 이거 너무 길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보유자 변경인가 보다. 양도, 상속, 증여가 됐대요. 해당 재산이 국세 강제징수나 경매질서를 통해서 매각돼서 그 매각 금액에서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등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이나 또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라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보유자 변경하면 그러면 변경 전에 그때 설정했던 담보권자들은 우선권 주겠다고요. 일단 그 얘기잖아. 먼저 가져가라고 하는 거야. 너는 보유자 바뀌기 전에 몰랐잖아. 보유자가 바뀔지 양도가 될지 상속될지 증여될지 몰랐으니까 직전 보유자의 담보권자들은 우선권 줄게.
니네가 먼저 가져가. 우선한다라고 딱 출발한 다음에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 등의 설정 당시에 직전 보유자한테 설정할 당시에 그때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이 법정 기일이 빠른 걸 있다면 그건 네가 알았지 않니? 네가 알았으니까 그거는 국세가 우선하겠다는 거지, 그죠? 그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국세 가로 열고 법정 기일이 적어도 전세권 등의 설정은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 단서가 들어가 있다. 요거는 우선하에 징수한다라고 하니까 요 내용은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긴데 상황 이해됐죠? 읽으면서 아 그런 상황이지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안 보고 쓰는 시험은 아니니까 그런 게 있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1번 국세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설정된 피담보 채권은 모든 국세에 대해 우선하에 변제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당해세. 당해세 우선의 예외 규정 적용 안 됨이라고 해놨네요. 일단 다시 국세 법정기일이 있잖아요. 그 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된 어떤 피담보 채권이 있으면 이건 모든 국세에 대해서 우선합니까? 이건 지금 규정 이제 안에 약간 축약해서 해놓다 보니 그런데 괄호 열고 이제 당해세 우선의 예외 규정은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해세는 무조건 우선하는 거니까 그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요거는 오른쪽에 해설 한번 읽어볼게요. 해당 자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의 경우 이게 뭐죠? 세 가지가 당해세죠, 당해세. 가로 열고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뭐만 당해세라고 했죠? 종부세만 당했어요. 종부세만. 이거에는 법정기일 선유에 관계없이 다른 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이제 담보 그 전에 설정됐다는 걸 따진다는 것 자체가 틀린 지문처럼 만들어 놓은 거지, 그죠? 그래서 하는 건데 약간 지문 약간 그런데요. 어쨌든 오른쪽 해설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거는 해설 보고 됐죠? 당해세 우선의 원칙. 근데 임대인 변경 시에는 당해세는 종부세만 그렇다라고 보시는 걸 하면 되고요. 22번은 가등기 담보인데 이거 안 봐도 될 것 같아. 가등기 담보 설명도 안 들었잖아요, 그죠? 가등기 담보 이런 게 있다. 넘어가도 되고요. 23번 가시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는 압류 선착주의 원칙에 따라 나도 담보를 받은 국세나 지방세, 교부 청구된 국세나 지방세 우선하에 징수권을 갖는다. 그렇습니까? 압류 그다음 담보 이런 거야? 담보, 압류, 담합교. 담보가 우선이지. 압류 선착주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담보가 있으면 담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압류잖아요. 담합교니까 여기는 압류된 게 우선한다고 돼 있으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담보, 압류, 교부 청구입니다. 순서가 담합교. 됐고 24번 양도담보권자의 물존납세무는 양도담보권자 설정자가 체납한 국세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양도담보로서 법정기일 뒤에 설정돼야죠. 법정기일 전에 양도담보가 설정됐으면 역시 담보권자가 이기니까 국세는 뭐라고 못하는 거야. 근데 법정기일 뒤에 양도담보가 됐다면 그러면 당연히 국세가 우선하니까 뺏어가려고 했더니 걷어가려고 했더니 이게 양도담보로 돼서 소유권이 넘어가 있네. 이거 어떡하지? 그날 재산 뺏어와야지. 그래서 물존납세문한 걸 만들어내서 지우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법정기일 후에 설정돼야 되죠. 당연히 그거로서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중요하네. 납부고지서 송달되는 시점에 확정되는 그 시점에 양도담보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하나에 성립된다. 그 시점에 그럼 그 전에 만약에 실행돼 가지고 소유권이 온전히 넘어가 버렸으면 못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송달된 시점에 역시 양도담보 있었다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소유권 넘어가는 건 그거는 당연히 책임 지우는 거야.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관계. 그래서 송달된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때까지 담보권 실행이 안 됐어야 되는 거야. 실행이 그 전에 돼버렸으면 끝나는 거야. 담보권 실행이 돼서 소유자가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면 그때는 물존납세 못 지우는 겁니다. 언제? 송달 시점. 고지서 송달한 시점. 그때가 중요한 거다. 그 날짜 현재 양도담보로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송달한 시점에 빚을 갚아버렸어. 만약에 담보 설정자가 담보권자에게 빚을 갚았어. 변제했어. 소유권이 다시 온전히 이제 담보 설정자에게 넘어온 거야. 그 체납자한테. 그럼 뭘 하면 돼요? 물존납세 지울 필요 있어? 없죠. 그냥 그자의 재산이니까 뺏어오면 되는 거야. 만에 하나 그게 나오면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때는 반대로 그죠? 이해됐나요? 만약에 빚을 갚아서 변제해서 담보권자가 아예 없어진 거지 이제. 그렇게 되고 소유권이 다시 아까 갑을이라면 을에 넘어온 거야. 을이 담보 설정하고 양도담보 형식도 빌려줬는데 그 담보 설정했는데 그게 빚을 변제하고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왔다면
을이 지금 세금 못 내갖고 하는데 을 게 아니고 갑거로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을 걸로 왔다면 을한테 당연히 체납 그 압류 걸고 등등 절차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전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25번 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자가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기까지 물돈 납부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의 절차를 거쳐서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촉은 걷어내 버렸죠. 독촉하지 않고도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6번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국세 법정기일 전에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 설정 계약을 함으로써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을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권 설정 계약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뭐 기본적으로 긴데 보니까 아까 봤던 그 내용 그대로네. 이렇게 됐죠. 27번 담보권 설정이 짜고 거짓 행해진 계약이라는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장한테 있으나 납세자가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 기타 특수한 개인과 담보 설정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짜고 거짓한 걸로 의제한다. 잘못됐지. 의제가 아니고 추정한다야. 추정한다. 의제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의제는 그냥 무조건 보겠다는 거잖아. 무조건 의제, 간주 달라. 추정은 달라. 추정은 일단 그렇게 볼 텐데 아니면 갖고 와봐. 입증 책임만 뒤바꾸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추정.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제 3장까지 끝났고 4장 마지막 장이네. 마지막 장. 마지막 장 왔는데 자, 일단 불복제도하고 권리현장에 대한 내용만 잘 보시면 돼요. 이제 그죠? 자 먼저 하나의 주제가 불복제도야. 불복제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것저것 읽으면서 체크해드리고 할 텐데 뭐 설명 그림도 좀 그리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4장은 특히 저랑 같이 보고 나서 혼자 개인적으로 찬찬히 한번 읽어보고요. 읽고 약간 이해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키워드 같은 것들 빨간 펜 같은 걸로 칠하고요. 읽을 때마다 그 키워드가 눈에 띄게. 키워드로 연상시키는 거야. 키워드로 그렇게 좀 하고 좀 외우다시피 좀 해놓은 다음에 막판에 한번 이제 진득하게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제 사장은 다 좀 그런 것들이 많아요. 평상시 안 보고 막 줄줄줄 할 수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 나중에 이제 2차 세법학할 때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 특히 권리현장 내용을 요즘에 많이 물어보니까 권리현장 내용을 외워라 이거죠. 외워라. 상당히 어려운 절차인데 2차 유예생들이나 뭐 동차생들은 다 마찬가지. 2차 시험장 가기 직전에도 이거 외울 거야. 뒤로 미뤘다가 막판에 막 외우고 들어가야 돼. 앞잡다든 뭐라든 외우고 막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이어질 건데 어쨌든 우리 지금도 뭐 우리는 오지선다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뭐 더 좀 편하게 공부하면 되는 거야. 응? 나중에 보고 외우고 써야 된다는 거 그 기다리고 있다. 그거보단 낫잖아. 행복한 거잖아, 그죠? 보고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고 잘 봐놓고 하시면 또 동차 때 나중에 좀 더 이제 외우는 것만 좀 얹어갖고 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흐름은 잘 잡고요. 흐름은 잘 잡아놓고 이제 포인트 먼저 제가 짚어드리는 것들 잘 체크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한두 번 정도 더 읽어보고 막판에 한 번 더 보고 시험장 들어가야 된다. 일단 먼저 불복제도입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림 있으니까 오른쪽 끝이 뭐야? 행정소송이에요. 내가 뭔가 행정청이죠. 과세관청도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나한테 부가처분하든 뭐라든 행정처리가 내가 불만 있으면 항상 행정소송 가는 게 일반적이야. 소송으로 붙어야지 이제 행정처리에 관한 소송, 행정소송 이 처리를 가야 되는데 너무나 빈도수가 많은 세금 문제에 있어서 다 매번 법원 가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우리 국기법에다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남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국기법의 불복제도를 거친 다음에 소송 가라. 그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쟁점이 명확해지고 쟁점이 어떤 부분 때문에 싸운 건지가 그럼 판사가 나중에 심리학 판결할 때도 영향 좋잖아요. 이미 쟁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싸웠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쟁점 명확해지고 대다수가 또 행정청이 잘못한 것들이 좀 일부 있다 보니까 뭐 다투는 과정에서 다 조율돼 갖고 말아버린다 안 온다 이거죠. 안 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행정청 자체가 자기 시정의 기회를 또 갖는 거야. 행정청이 행정 업무가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알아서 자기 시정도 할 수 있고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른쪽 끝은 행정소송인데 그 전에 나와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절차가 국기법의 불복제도와 다른 여타의 제도가 이제 이거 취하고 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끝에 불복 청구인이 바로 오른쪽에 소송 갈 수 있어 없어? 바로 못 가는 거야. 이 절차 중에 하나는 해야 돼. 뭐 오른쪽에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 이 셋 중에 하나를 하고 소송 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셋 중 하나 하는 거야. 세 개 다 할 수 없어. 이 그림을 보실 때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가지 연결되지 않은 거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나는 억울하니까 심사 청구도 하고 심판 청구도 하고 다 하겠다 안 되는 거야. 이 셋 중에 하나 하는 거야. 근데 아래쪽에 감사원 심사 청구는 갈 길 다르지. 감사원 법에 따른 거야. 그거는
감사원법에. 그래서 요거는 감사원장한테 하는 것이고 다른 애 요거 제도는 국기법에 나온 제도는 아니네. 맞죠? 감사원법에 나온 거야. 오른쪽 끝에 행정소송도 행정소송법에 나오는 얘기야. 우리는 국기법은 가운데 이의신청과 심사 심판 청구에 이 세 가지야.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자, 근데 어떤 정도에 따라서는 한 번, 두 번 싸워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오른쪽 그 가운데 세 가지. 그래서 바로 위에 그림 위에 나오죠. 원칙적 이의신급, 선택적 이의신급이 나오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볼까?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세심판원장한테 심판 청구하는 거야.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그죠? 근데 이거 전에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어. 이의 신청 누구한테?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한테. 좀 낫네요. 국세청장한테는 뭘 하는 거고요? 심사 청구하는 거고요. 얘는 이의 신청은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한테 하는 거야. 요걸 한 번 더 하고 국세청장한테 가든가 아니면 심판원에 가든가 할 거야. 선택적이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의 신청은 선택적 이의신급이다. 그래서 원칙적 이의신급, 선택적 이의신급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는 절차를 취하고 간다. 여기다가 또 나 억울하니까 심사청구 한번 했어요. 심사청구 안 받아주네요. 또 심사청구에 돼? 안 돼? 안 돼. 재청구 금지야. 재청구 금지. 빨리빨리 앞으로만 물 흘러가듯이 가야 돼요. 동일 신급을 다시 한번 청구하는 건 원래 안 됩니다. 재청구 금지라고 그래. 재청구 금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출발하고요. 근데 날짜들 보니까 이제 화살표는 다 며칠입니까?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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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돼 있네요. 다 90일이야. 그래서 이 불법 청구 기한은 90일 동안 하는 90일. 그래서 우리가 90일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90일. 알았으면 90일 내 한다. 90일 내 한다. 이때까지 못하면 불가쟁력. 더 이상 못 다툽니다. 날짜 지나버리면 못 다투는 거야.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90일. 90일 90일 돼 있고요. 근데 잠깐 이때 이 90일 내 해야 되는데 90일 내 이행하려고 했더니 불복하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우리 기한 연장 사유 중에 천재지변 기한 연장. 천재지변, 화재, 전화, 재해, 도난, 질병이나 중상이 6개월, 장기치료, 사망, 상중, 권한 있는 기관에 뭐 압수 영치, 정전이나 프로그램 오류 뭐 이런 거, 금융회사의 휴무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했네. 그러면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 처음에 기한 연장, 기한 연장 이거는 무슨 기한 연장이지?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무슨 기한 연장? 신고, 신청, 청구, 제출, 통지까지. 납부나 징수는 아니고. 납부 징수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한 연장된다. 이때 기한 연장은 몇 개월 범위는 연장되는 거지? 기한 연장은 3개월 범위인데 사유가 미소멸되면 1개월 범위는 연장할 수 있다. 근데 뭐는 9개월이야? 신고에 대한 건 9개월이죠. 그죠? 신고에 대한 건 9개월이다. 요거 회계사 시험 문제. 올해 나왔던 회계사 시험 문제 이런 거 물어봤단 말이야. 생각나니까 말씀드린 건데 쓸데없이 말씀드렸네요. 어쨌든 그런 게 나온다. 공부하는 게 다 구석진 내용까지 물어봐요. 얼핏 기억나죠? 그죠? 복습을 해야 되겠다. 느낌이. 그래서 복습 빨리 보고 하면 지금 바로 보면 이제 기억날 거야. 그래서 오늘 내일 또 몰아서 좀 보기도 하고 앞에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핸드폰 찍어서 보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국기법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만만하게 봤다가는 시험장 가서 시간 낭비야. 다 틀려. 틀리면서 시간만 계속 거기 허비해서 문제 푼 거죠. 맞춰야죠. 시간 투입해서. 짧은 시간에 그것도 시간 세이브하면서.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놔야 동차할 수 있어요. 우린 동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동차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우리 그냥 올해는 그냥 맛배기예요? 아니잖아요. 올해 붙고 동차까지 해서 털어버려야죠. 동차 가능해요. 동차 가능해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공부량이 많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게 되면 돼요. 근데 그게 운때가 좌우되는 거 있지. 유예라고 100% 붙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차라고 100%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동차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저 동차로 됐었죠. 저 동차 자랑하는 게 아니지만 동차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사 엄청 공부해서 6년 공부해서 6년, 5년 반인가 공부하고 돌려갖고 1년 넘게 했으니까 공부 합치면 6년 7년 공부했습니다. 멍청해서 멍청해서 공부했어요. 제 동생도 동차했어요. 제 동생 동차하고 다 동차. 동차 충분히 가능해요. 유예한다고 해서 유예는 얼마나 떨려. 유예가 1차 안 본다고 하면 여유 있는 거 같죠? 지금 이제 유예생들 점점 여러분들을 뭐 보고 이제 적으로 삼아요. 이제 여러분들을 진짜 여태까지는 적이 아니었다가 진짜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요. 1차 시험 다가오면 1차 보고 나면 적이잖아 이제. 여태 아직까지는 적이 아니지만 1차 시험 딱 보는 날짜 지나면 유예생들은 그때부터 살 떨리는 거예요 이제. 이제 경쟁이 막 치열한 거지 이제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 하다 보니 시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래서 뭐 공부라는 걸 뭐 100으로 따지면 우리가 동차생이니까 뭐 심화반 때 수업 듣고 한 것도 좀 쌓여 있는 게 약간 있다 하더라도 있는 분들도
100을 따지면 전체 한 3-40%는 하고 시험장 갈래나? 동차 열심히 해도 전체 100으로 따지면 유예는 한 5-60% 하고 가는 거예요. 유예라고 해서 막 1년 내리 공부하면서 100%까지 만들까요? 100%는 없어요. 워낙 범위가 많은 게 2차 세법학이고 뭐 과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운때만 잘 맞으면 붙는 겁니다. 운때만 맞아서 내가 공부한 게 좀 많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글짓기를 좀 잘해가지고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쓴다든가 교수님만 잘 보여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시험이라는 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유예하면서 이것만 안 나오면 좋겠다. 그런 게 다 그것만 냈네 어떻게 교수님이? 이럴 수 있어요. 100%를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동차든 유예든 확률은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그 확률 싸움에서 두 번의 확률 기회, 두 번의 배팅할 기회를 갖는 게 낫지. 딱 붙은 다음에 바로 이제 2-3일 정도만 쉬고 어떻게 사람이 기계입니까? 공부하는 거 뭐 계속하게. 해서 채점해 본 다음에 붙었다 그러면 기쁘니까 술 한잔 먹고 하고 완전히 많이 먹고 그리고 취해서 뭘 하든 뭐 해서 할줄 친 다음에 바로 이제 나와서 공부 시작해서 오래 털어버려야겠다. 목숨 걸고 딱 하다 보면 그러면 붙을 수 있고요. 만약에 안 돼요. 안 되더라도 유예할 때 큰 밑거름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1차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접어야 되는 건가요? 접을 거 아니면 그러면 유예생, 동차생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세요. 그게 제일 지름길이에요. 그 소중한 골든 타임이에요. 그게 진짜. 그 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끌어올렸잖아요.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약간 부족해서 떨어졌어 1차가. 시험 보고 났는데 그럼 나는 정점을 찍었어요. 여기서 한 달, 2달 쉬잖아요. 다시 0으로 가요. 다시 또 해서 또 한 가을쯤 되면 나타납니다. 다시 공부하겠다고. 나타난 분들이 나쁜 분들은 아니고 우린 좋은 분들이지만 우리한테 좋지만 그때 어디 가서 뭐 했냐면 다른 것 좀 하고 왔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왔대. 그 소중한 시간 날려먹었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러지 말고 여기서 나는 그냥 동차다. 어차피 나는 뭐 내년에 동차하면 되지. 머리 떨어졌지만 유예하면 같이 만나는 거잖아. 유예생 나는 동차생 붙어버리면 같이 붙는 거잖아요. 내년에 올해 안 되더라도 그 생각하고 그냥 계속 세무얘기 열심히 하고 막 세무얘기 계속 살고 그러면 내년에 동차는 1차는 당연히 붙죠. 올해 약간 부족했더라도 1년 내리 2차 공부를 하는데 연말 내년 1-2월 달 넘어갈 때까지 2차 공부하면 돼. 그냥 계속 2차 생각 생각하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유예반 듣고 유예반까지 들어요 지금. 열심히 하는 성실한 학생들은 유예반 들어요 지금. 1차 올해 그러니까 유예반 듣다가 중간에 지금 약간 쉬는 거지. 이제 1차 공부하느라고 재정학 봐야 되니까. 잠깐 하고 다시 합류해 갖고 유예 2순환 3순환 들었겠다. 시험 계속 봐오면서. 그러면서 2차 공부를 해요. 동차가 목표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제일 열심히 잘하는 거죠. 괜히 이제 1차 붙었어요. 붙었다가 이제 동차 공부하다 보니까 한 달 공부하다 보니까 역부족이다. 해서 그냥 365일 더 해야지. 더 해갖고 이제 내년에 시험 대비해야지. 마음 푸근하게 먹고 이제 좀 쉽니다. 쉬고 이제 포근하니까 1차는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몇 달 쉬다가 이제 다시 맨 땅에 다시 밑바닥까지 가갖고 다시 공부 시작해요. 그럼 또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은 많으니까 영화 한 편 보고 또 뭐 하고 데이트도 하고 이제 뭐 하겠죠. 그죠? 술도 한 잔씩 먹고 저녁 때 되면 사라지고 안 온 날도 많아지고 하다가 이제 할 때가 됐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가 유예도 힘들어지는 거지 이제 유예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고 그리고 몰아서 할 때 그냥 확 해가지고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찔끔찔끔 하다가 약간씩 모자라서 계속 떨어지는 것보다는 할 때 몰아갖고 이제 하나 공부를 막 진짜 한 잠 몇 시간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6시간은 자는 거 아닙니까? 5시간 6시간 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자고 이제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5시간 반 정도 자요 지금. 뭐 그게 뭐 제가 힘든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부천 넘어갔다가 부천 갔다가 이제 밤에 11시 한 57분 차 타요. 집에 가는데 40분 걸 12시 40분 들어가서 이제 하고 아침에 또 이제 다행히 요즘에는 이제 아침에 요즘에 이제 다시 힘들어지죠. 아이가 이제 개학해 가지고 방학 때는 그냥 혼자 준비하면 되는데 아이가 개학하고 막 그러면 아이 깨우고 하는 것도 저도 같이 막 하고 하니까 이제 아침에 좀 시끄러우니까 잠도 깨고 와야 되니까 또 강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해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이제 피곤하긴 피곤하죠. 죽진 않아요. 죽진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한다고 죽진 않지 않습니까? 공부하다가 한 3시간 4시간 자고 막 낮에 이제 근데 물론 잠을 밤에 많이 자요. 우리 딸아이는 그러면 안 되는데 밤을 그냥 꿀딱 새요. 다음 날 그냥 퍼져 자요 하루 종일. 그 뭐하냐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규칙적인 공부를 해야지. 몰아갖고 했다가 또 낮에 자고 막 이렇게 해서 밤에 집중이 잘 된다 뭐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뭐 업무적인 용도의 전화가 오기는 뭐가 오니. 우리 일반적으로 업무하다 보면 낮에는 일 못 합니다. 사무실에서. 밤에 철회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사무실 지금. 낮에는 계속 거래처가 전화가 오니까 자꾸 전화해 치니까 일을 못 하니까 6시 반 넘어가면 퇴근 시간 돼 버리면 그때부터 전화가 안 오니까 그때 몰아서 일을 하자.
일하고 그다음에 새벽 되면 좀 잤다가 아침에 잠깐 좀 한 다음에 또 일하고 지금 법인세 때문에 바쁘니까 일이 몰려갖고 지금 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털어버리자. 그러려고 지금 계속 앉아 계시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살짝 해서 이제 올 털어갖고 올해 이후에는 이제 학원에서 안 보는 걸로. 그리고 우리 화면상으로 보이는 걸로 합격해가지고 이제 합격해서 저기 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다 뭐 하면서 이렇게 다 후배들 알려주고 행운목 나무도 갖다 이제 주고 전통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전통 그 강원도 세무사 저 쓸새 같이 만드는 그 분이 그 나무 기증했고 전통으로 만들자.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전통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무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흑염소 같은 거 갖고 오지 마세요. 흑염소 같은 거. 그래서 배탈 나요. 배가 장이 안 좋아가지고 흑염소를 진짜 옛날에 흑염소 갖다 준 분이 있어요. 우리 강사 5명 거에서 흑염소 지방에서 시골에 계신 분인데 합격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흑염소를 가지고 오고 그런 분도 있었고 막 옛날 그랬는데 그런 거 원하진 않으니까 나무 하나 이제 기증 한번 합쳐서 한번 해주시고요. 전통 이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자. 어쨌든 오늘 수업을 빨리 털어야죠. 그러니까 일단 다시 들어가서 그러니까 선택적 1신급이고 이제 선택적 2신급이고 원칙 1신급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이제 보시면 아까 불변 뭐 그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천재지변 기한연장 관련된 그 사유가 있으면 요게 90일인데 중간에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멸되고 14일 내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90일이라는 날짜를 어겨도 중간에 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멈춰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멈춰 있다가 그 사유가 끝나면 14일 내에 불복할 수 있대. 90일 지났어도. 그러면 90일 내라는 게 변할 수 있네.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는 기간이 아니라 불변 기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거기 감사원 심사 청구 있죠? 아래쪽에 화살표. 요거하고 행정 소송 가는 거 3개 있죠, 화살표. 요 3가지는 다 꽃표시가 붙어 갖고 다 밑에 뭐래? 불변 기간이래. 왜냐하면 행소법이나 아니면 행정소송법에서는 그럼 감사원법에서는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국기법에만 있다는 얘기죠.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14일 내에 할 수 있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다렸다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날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국기법 쪽에서는 변하는 기간이지만 다른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불변 기간이다. 변하지 않는다. 90일은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 90일이 달라지지 않는다. 불변 기간 용어도 나옵니다. 불변 기간 아셨죠? 불변 기간. 그래서 이의 신청 90일, 그다음에 심사 청구 가는 1번 동그라미 1번 돼 있는 90일, 그다음에 심판 청구 동그라미 2번 돼 있는 90일. 요 날짜들은 불변 기간이 아닙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국기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의 신청은 세무서장, 지방청장 둘한테 하는 거네요. 결정 기간은 어떻게 돼? 30일 내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30일 내. 그러니까 오른쪽에 심사 청구는 90일 내 결정이고요. 심판 청구도 90일 내 결정이네요. 결정도 90일이네 다. 근데 감사원 심판 청구는 3개월로 되어 있네요. 그건 알 바 아니고 감사원법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3개월로 되어 있구나 정도 인지하시면 되고요. 소송은 뭐 장기간 길어지게 되겠지. 네, 소송 가면 어쨌든 그렇구나. 이 화살 표시 잘 보세요.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국기법 쪽에 불복 청구라는 기간 나와 있고 한 그 내용과 달리 감사원 쪽으로 가버렸으면 감사원 쪽으로 첫 발 내디디면 국기법 쪽으로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물 건너올 수 없기 때문에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봤습니다. 됐고 밑에 불복 청구 이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불복의 대상입니다. 대상 하나 체크해 볼게요. 1번 불복 대상 원칙이 내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내가 위법부당 억울한 처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는 거야. 부작위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불복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에 신고한 거야. 불복할 수 있어 없어? 신고한 거는 내가 신고한 게 과세관측이 나한테 뭘 한 게 있어요?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걔는 어떻게 하지만 불복할 수 있죠? 경정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안 들어주면 불복할 수. 이게 뭐라고 그랬죠? 경정 청구의 배타성이라고 그랬죠. 배타성. 이런 얘기도 했었죠. 과거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을 때 그때만 불복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내가 신고한 건 불복할 수 없어? 신고한 거는 뭔가 한번 해야 돼. 내가 뭘? 경정 청구를. 해서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니까 불복할 수 있다는 거야. 경정 청구를 거치하지만 불복할 수 있대. 이게 배타성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개괄주의래. 개괄주의. 이른바 포괄주의인 거야.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안 해주는 권익을 침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경우이든 개괄주의야, 열거주의 아니야. 이런 거 가끔 지문에 들어가요. 개괄주의야, 열거주의 아니에요.
열거된 게 아닙니다. 이거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항이라면 어떤 상황이든 네가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해달라고 안 해줘가지고 또는 위법부당한 처분받아서 그럼 할 수 있다. 개괄주의. 근데 예외로 이때는 불복할 수 없답니다. 불복 못하는 거야. 밑에 어떤 게 있을까? 1번 기억번 가시면 통고처분 나오네요. 통고처분이 뭐지? 통고처분 우리 조세범 처벌법 봤죠?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의 벌금이죠? 벌금 때리는 거야 벌금. 벌금 때리면 이때는 이게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불복하는 거야? 불복하는 게 아니에요. 벌금 때린 게 억울하면 이때는 안 내면 돼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고발할 거예요. 그럼 검사가 오래요. 어디로 오래요? 형사재판에 오래요. 형사소송이야. 행정소송이 아니라 갈 길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불복 대상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기억 통고처분. 통고처분은 우리 불복 대상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인 게 디귿이에요. 과태료 부과처분이에요. 이것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가 날라왔어요. 과태료 내라고? 날라온 거는 이거는 억울하면 싸우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질서행위 위반 규제 뭐 규제 처벌법인지 무슨 법이 있어요. 거기 법에 이의제기란 게 있대요. 그 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는 거야. 과태료도 역시 불복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통고처분과 벌금 내는 거 통고처분이 벌금 얼마 이하의 벌금 이런 거예요. 통고처분과 과태료는 불복 청구 대상이 아니다. 기억 디귿.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은 쉽죠? 니은은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란 처분이래요. 감사원 쪽으로 갔으면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어 없어? 불복 대상에 아니야. 넘어올 수 없어. 갈 길이 다르다. 다 갈 길 다른 것들이네. 다른 쪽 길로 가는 것들이네. 억울할 수 있는데 싸우긴 싸우는데 우리 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네. 다른 법으로 싸우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 그다음에 리을은 이제 제도사 관련된 거니까 이건 잠깐 미루고 일단 넘어가고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주의사항 나옵니다. 1번의 이의신청은요. 임의적인 절차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죠? 선택적 이신급이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면 돼. 그 전에 먼저 하고 싶으면 이의신청 한번 하고 그럼 가도 되고 그래서 선택적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제 구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처분에 대한 거래. 이거 억울하대. 구세청장이 한 건데 억울하대요. 그러면 이의신청할 수 있어 없어?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건데?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한테 하는 건데 이 부가처분이 누가 부과한 거래? 구세청장이. 이걸 백날 억울하다 해봤자 의미 있어요? 하극상을 유도하는 거지. 하극상. 지방청장하고 세무서장한테 억울해요 싸워서 그럼 만약에 구세청장이 잘못하셨네. 그러면서 내 말 들어줄까요? 들어주지 않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심사청구로 가세요라고 할 거야. 우리 쪽 오지 마시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아셨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렇고 그 다음에 3번도 이제 우리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할 수 있다고?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 근데 이게 지방청장이 나한테 부가처분한 거야. 과세처분한 거야. 그러면 세무장한테 할 수 있어 없어? 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지방청장이 하신 건데 어떻게 세무서장한테 억울합니다 해봅니까? 해봤자 들어주지 않아요. 그죠? 또는 우리가 이 부가처분하기 전에 마지막 주제인데 우리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한 게 있어요. 과세하기 전에 이거 한번 다시 봐주세요라는 게 있어. 이거를 세무서장한테 먼저 한 거야. 근데 안 받아준 거야. 그래서 이제 불복 들어가는 거야. 이제 안 받아줬기 때문에 다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란 게 있어. 근데 안 받아주면 과세가 돼버립니다. 이제 되고 나면 억울하면 그 다음 불복 들어가는데 불복할 때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 이때 세무장한테 해봤자 의미 있어 없어? 이미 과적을 했잖아. 세무장한테 안 받아준 거잖아. 그러니까 지방청장한테 해야지 하려면.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3번은 뭐야?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는 거야. 하는데 이의신청을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한테 할 수 있는데 지방청장이 부가처분한 거는 세무장한테 해봤자 의미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세무장한테 이미 과적을 한번 넣어봤어. 안 받아준 거야. 그럼 역시 이것도 지방청장한테 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기억 니은이 따라오셨나요? 이해했죠? 기억이 지방청장이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니은은 세무서장에게 과적을 먼저 청구해서 한번 검토해 본 경우. 근데 세무장이 안 받아준 거야. 안 받아준 건데 또 이의 신청을 해봤자 또 왔네? 당연히 난 안 받아줄 건데 또 왔네.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청장한테 해야지. 그때는 지방청장한테 해야지. 같은 이의 신청 내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둘 중에 누구한테 할 거냐? 그 얘기고요. 또는 4번은요. 국기법상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답니다. 그렇죠? 아까 그 강 건널 수 없잖아. 아까 거기 화살표에서 그 얘기 하시면 돼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두 번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만약에 청구가 되면 뭘 하는 걸로 할까요? 높은 걸 합니다. 이 중에 높은 게 뭐야? 심사청구 구세청장이 높아, 심판원이 높아, 심판원장이 높아. 심판원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거야.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어요. 더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중복 제기하면 뭐가 이겨요? 심판청구가 이깁니다. 심판청구. 아셨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심사 청구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심판 청구를 하러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 심판 청구는 각하돼 버립니다. 먼저 한 게 심사 청구니까. 반대로 심판 청구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심사 청구로 갔어요. 그럼 각하돼 버립니다. 각하가 뭔지 알죠? 좀 이따 나오는 각하. 넌 안 볼 거야. 너는 형식을 만족 못했어. 각하. 절로 가. 아셨죠? 두 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 했다면 나머지 못한다는 그 얘기야. 두 개 동시에 하면 뭐가 이긴다고요? 심판 청구 이긴다고요. 심판 청구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5번 가시면 뭐예요? 오른쪽에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국기법상에 심사나 심판 청구할 수 없다. 못 건너온다. 그 얘기지 똑같이. 다 아는 얘기. 됐고요. 6번 하나는 요거는 이제 뭐 결론만 넣어놔서 그렇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2차 공부까지 막 하시면 이건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변동통지서라는 거 들어봤나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어디서 들어보지 이거를? 공부할 때 소득세법상에 원천인수 시기특례에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게 시기특례? 우리가 이제 만약에 법인이 세무조정을 해 법인세법상. 근데 송금산입하고 상해처분 나왔어. 법인이 그러면 그 상해처분에 대해 원천인수를 언제 해야 되는? 원천인수 해야 되잖아. 원천인수를 상해처분된 거에 대해서 신고할 때 그때 하는 신고일 이렇게 돼 있어. 일단 그건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신고할 때 반영 안 했어요. 나중에 조사 나왔어요. 세무공무원이 조사하다가 이제 야 너 차 수리비 나갔더라. 너 법인차가 없는데? 법인차도 없는데 왜 수리비가 나갔지? 이건 주주차인데 임직원 차인데 그러면 알겠어 라고 하고 조사 끝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다시 세무서 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얘한테 잘못된 거를 변동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통지서 받으면 그때 원천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지 받으면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을 내면 되는 거야. 원천인수 세금을. 원천인수액 세금. 그러면 이렇게 변동통지가 날라오면 그 날라온 것으로서 얘 원천인수할 의무가 법인이 그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 생기는 거니까 이게 억울해라고 다투는 게 가능할 거 아닐까? 이 법률관계 영향을 미쳐 안 문죠? 이거 억울해요라고 싸울 수 있을까요? 불복 대상이 되는 건가? 된다는 거야. 판례가. 반대가 원래 안 됐는데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되는 거야. 이거 안 하면 가산세 물고 난리잖아. 이 변동통지가 날라온 거 자체가 의무 이행 안 하면 원천인수 불성실 안 한 거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붙고 등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납세자인 법인의 의무에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 그렇기 때문에 불복이 가능하대요. 이런 게 지문에 들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넣는 거야. 이유 없이 넣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알아놓자는 거.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6번 알겠죠? 다시 읽어볼게요. 소득금의 변동통지는 원천인수 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과세관청 이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불복 대상이 된다는 거야. 아셨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과세관청에서 법인한테 변동통지를 보내려고 했더니 법인한테 보내기가 어려운 거야. 상황이 뭐 송달 불능이고 막 이렇게 불분명하고 막 그런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이제 법인한테 못 보내니까 어디다 보내지? 귀속자한테 보냅니다. 바로 직접. 알고 있으라고 보내. 그 안내문이야. 그거는 알고 있어라고 하는 거야. 그 귀속자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안내문 성격이야. 그래서 이 귀속자한테 보내면 귀속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차이야. 그건데 이거 너무 오바인데 어쨌든 나온 적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지만 일단 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은 불복할 수 있다. 결론만. 불복할 수 있다. 결론만 그렇게 해서 알아놓으면 되겠다. 됐네. 여기까지 됐죠? 기본적인 얘기. 근데 왼쪽 페이지 하단에 이제 아까 뭐 제조사 결정 나오고 하니까 이거를 말씀 못 드렸는데 요거 한번 먼저 봐버리자. 제조사 결정 한번 봐버리자. 요 내용이 연결되는 건데 이제 보세요. 일단 이제 상황이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기 이제 세무서가 있고 세무서가 여기 갑이라는 납세자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납세자에게 이렇게 해서 뭔가 부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가처분하게 되면 이제 요 세무서를 뭐라고 하냐면 얘가 이제 처분청이라 부가처분한 처분청이라고 불러요. 처분청. 처분청에서 부가처분했더니 이 부가처분이 갑 입장에서 이거는 나한테 위법한데요, 부당한데요, 위법부당한데요 라는 생각이 든 거야. 요게 갑이. 그럼 억울하면 얘는 뭘 할 수 있다고요? 불복할 수 있다고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으니까 처분했으니까 얘가 불복할 수 있다. 그럼 갑이 이제 불복을 합니다. 불복하려면 이제 어떻게 불복할까? 이제 아까 봤던 그 틀에 따라 바로 소송 가려고 했더니 국기법에서 전치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하고 오래요. 원칙적으로 1신급을 하래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하래요. 그래? 그럼 나는 이제
이 신청 시간 끌기 싫어. 이 선택적인데 안 할래. 그럼 바로 이제 얘가 심판 청구를 하는 거지. 심판 청구. 심판 청구하는 거예요. 심판 청구 이렇게 한다. 어떠 하냐면 심판 청구는 조세 심판원이 하는 거야. 조세 심판원. 거기다가 심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심판 청구란 이 조세 심판원을 뭐라고 하냐면 얘가 이제 내가 청구한 거를 결정해주는 재결청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재결청. 재결청. 여기다가 이제 얘가 억울해요라고 불복 절차 진행하기 시작한 거지. 불복을 진행합니다. 그럼 심판 청구하면 심판 청구 받은 조세 심판원에서는 심판관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거기서 심리하고 결정합니다. 이제. 그럼 심리 결정은 좀 이따가 보시고 일단 그러면 얘가 심리하고 결정하는데 결정의 종류 이제 결정. 얘가 결정하네요. 심리해 본 다음에 심리 내용을 본 다음에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니다 결정한대요. 결정하는데 이 결정의 종류 중에 뭐가 있냐면 결정의 종류 일단 첫 번째가 각하란 게 있습니다. 아까 각하이기 잠깐 했는데 너는 내용을 보기도 전에 요건 자체를 만족 못한 거야. 너 90일 지나버렸잖아. 응? 그죠? 너는 불복 청구할 수 없는 자야. 대상자가 아니니까. 넌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았다. 이건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각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형식을 만족 못한 거야. 근데 만족을 했대.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내용을 봐요. 이제 형식은 만족해서 내용을 봐. 내용 봤더니 이게 네 말이 보니까 이건 이유 없다야. 네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기각을 해버린다. 기각이야. 기각한다. 기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유 있네 네 말이. 그럼 인용한대요. 받아준대요. 인용하는데 받아주는데 인용은 이제 내용이 인용 안에는 종류가 이제 전부 인용이 있고요. 전부 네 말이 맞다. 얘 주장이 뭐 1,000만 원만큼 세금인데 다 억울해요. 그게 네 말이 맞다. 세금 0. 전부 인용. 그럼 이제 부가 취소해야 되겠지. 이제 부가 취소 없던 걸로. 그 다음에 일부 인용하는 것도 있지. 일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말이 맞는 건 같은데 인용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재조사 한번 그죠? 이 결정 이게 나오는 결정이 재조사 결정 이게 나오는 거야. 다시 한번 보라 이거죠. 일단 출발은 뭐냐면 네 말이 맞는 것 같긴 하대. 인용이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금액적인 건 내가 모르겠다. 금액적인 거 좀 더 들여다봐야지.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아셨죠? 각 전부 인용, 일부 인용, 재조사 결정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심판 청구 결과 결정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결정함과 동시에 얘가 납세 의무가 1,000만 원이 0이 되고 1,000만 원이 700만 원 되고 600만 원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확정되는 겁니까? 결정 내려줬으면 이거에 대한 부가권은 누가 지고 있어? 재결청은 부가권이 있는 게 아니야. 부가하는 게 아니라 부가권은 얘한테 있는 거야. 처분청에. 그럼 일로 보내야지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 결정 떨어졌으니까 얘는 어떻게? 결정이 떨어지면 얘대로 따라야 되는 거야. 이 처분청이. 얘가 얘한테 처분하는 거니까. 네 세금 0이 맞다. 1,000만 원 보냈는데 잘못 보냈네. 들어보니까 그렇게 결정 떨어졌으니까 결정대로 움직여야지. 그죠? 이걸 뭐라고 불렀지? 기속력. 그러면 얘가 된 대로 가야 돼. 근데 이게 시간이 길게 끌다 보니 여기서 또 아니면 소송까지 간다든가 해서 판결 떨어졌는데 판결의 결과 내가 이종 판결 좋은 판결 떨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보냈더니 처분청이 박수만 치면서 아유 축하드린대. 근데 나는 해줄 게 없대. 부가권이 죽었대. 제척기간 만료가 됐대. 그럴까봐 제척기간에 특례를 둬서 판결 떨어지면 몇 년간 할 수 있다고요? 1년간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속력의 실효성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죠? 어쨌든 자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인용 판결 떨어지면 이제 그 안에서 이거는 아직 금액을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떨어졌어.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이따 또 나오니까 또 보고. 그럼 이게 떨어졌대. 그러면 다시 가야죠. 이제 세무서로 보내는 거야.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이거죠. 얘가 주장하는데 맞는 것 같긴 하다. 근데 금액적인 거나 이런 걸 한번 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보세요라고 하는 거야. 재조사 결정. 그러면 얘가 일단 얘를 부과할 때 조사 한번 했겠지. 근데 가서 다시 한번 보는 거지. 이건 좀 이따 보시 권리 현장에 첫 번째 나오는 거야. 이건 중복조사 금지라는 게 나와. 과세권 남용하지 말래요. 한 번 본 거 또 보지 말래요. 한번 제대로 보래. 다시 한번 보지 말래. 조사라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든 절차야. 우리 법인도 조사 받았었어. 세무법인이. 몇 년 조사받아 조사 받으면 일이 손 잡히겠습니까? 와서 조사하고 막 그런데 그죠? 그래서 이 조사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납세자한테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니까 조사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고 같은 세목 같은 과세가는 한 번만 보지 두 번 보지 말래요. 그게 대원칙이야. 근데 그 틀을 깨는 예외적인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다시 보래매. 이건 보는데 다 다시 보는 게 아니야. 그 내용만 보래요. 그 일부만. 이게 애매한 부분만 보래요.
정해줍니다. 정해준 걸 다시 보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원래 좀 이따가 보실 중복 조사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금지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불구하고 여기 예외래. 예외 다시 한번 본대요. 이름 자체가 재조사잖아. 다시 한번 보는 걸 결정한 거야. 누가? 재결청이. 그러니까 따라서 보는 건 가능해요. 근데 다 보면 안 돼. 다 보면 그 부분만 보는 거야. 그 부분만 이렇게 봐서 그래서 처분청에서 이제 그래서 얘한테 다시 이제 요 내용대로 본 다음에 다시 부가처분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일로 와볼게요. 떨어지면 여기 와서 다시 이때 이제 처분 재결청에서 이때 재조사 결정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라고 결정했어요. 결정했어. 그러면 결정하면 이때 이제 어디다 보내요? 이제 처분청에 보내겠지. 처분청에서는 요게 이렇게 딱 보내면 요게 기간이 60일이야. 60일 내 처분청은 이거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이때 뭐라고 돼 있냐면 주문의 범위 하나요. 범위에 하나요. 다 다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주문의 범위, 주문이란 게 있어. 주문. 뭔가 판결 낼 때 보면 주문 해가지고 이제 딱딱해서 하고 결론 낸 다음에 근거를 쭉 나열해서 읽잖아요. 근거를 쫙 나열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야. 주문의 범위, 어떤 범위를 정해주는 거지. 얘가 주장하는 거에 뭐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시오라고 주문을 정해주면 그 주문에 정해진 범위 하나요. 다시 조사하고요. 조사하고 이렇게 쭉 하는 다시 재조사 하는 거야. 한 다음에 며칠 내? 60일 내. 이거에 대해서 뭐 부가 취소하거나 얘는 처분청은 부가권이 있으니까 이제 부가권 얘가 부가 취소하거나 아니면 뭐 경정하거나 감액 경정하거나 등해서 요거를 이제 해서 통지를 합니다. 며칠 내? 60일 내 통지하는 거야. 통지. 그러면 통지를 받은 여기 갑은 이제 보니까 이 통지에 대해서 내용이 이게 또 억울한 게 또 있는 거야. 보세요. 얘가 지금 부가처분한 걸 억울해요라고 싸웠죠? 그 결과 쭉 해서 여기 재결청에서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보자. 그죠? 금액을 모르겠다. 1,000만 원이 빵, 1,000만 원, 700만 원, 여기도 1,000만 원이 몇백만 원 될 것 같은데 야 모르겠다 야 금액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무서가 처분청이 60일 내 결정되면 60일 내 애가 다시 한번 봐가지고 이제 부가처분했는데 그 내용이 이게 억울한 거예요, 갑이. 그럼 이제 통지받으면 이때부터 또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싸우는 거야. 그럼 원래 지금 뭘 했어요? 심판 청구했으니까 다음 뭘로 가야 돼 이제 싸우려면? 아까 물 흘러가듯이 하는 거니까 소송 가야 되겠죠, 소송? 그게 맞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시 동일 신급이지만 다시 한번 두들릴 수 있대요. 그래서 이때 통지받잖아요. 통지받으면 이 통지받은 거에 대해서 90일 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일단 먼저 심판 청구 처음 했죠? 다시 심판 청구를 또 할 수 있대. 무슨 의미겠어? 이때 이 결정한 게 누구야? 얘잖아. 그죠? 그러면 다시 부가처분된 걸 보고 당신들이 인용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보라고 하셨는데 제대로 본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봐주실래? 이거야. 이 얘기야. 제대로 한 거 맞냐? 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나한테 주장 타당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인데 여기서 약간 금액적인 게 애매하다고 해서 봤는데 금액적인 게 명확하게 이제 나한테 왔는데 다시 한번 봐주세요 라는 게 가능하대요. 심판 청구할 수 있대요. 있거나 또는 뭘 할 수 있다고요? 또는 바로 뭘 할 수 있어? 이제 행정 소송 갈 수 있는 거야. 90일 내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규정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예외래. 뭐냐면 요거 뭔 예외냐면 심판 청구 같은 거 예외가 뭔 예외냐면 재청구 금지 예외래. 동일 신급에 또다시 하는 거 안 되잖아. 근데 예외래. 맞죠? 심판 청구 한번 했잖아 처음에. 다시 한번 또 심판 청구에 재청구 하지 말래며. 또 다시 억울해요. 안 된다며. 한 번만 하라며. 그죠? 그러니까 그거 예외래 하고 있다. 얘가 예외. 근데 행정소송이라는 것도 할 수 있잖아. 얘는 또 뭐라고 하냐면 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가려면 소송 가려면 먼저 뭘 하라? 불복제도 하고 하라. 전치주의 요놈의 예외래요. 웃기죠? 소송 바로 가잖아. 과세관청이 나한테 뭘 했는데 처분청이 나한테 부가처분했어요. 이렇게. 이 부가처분한 걸 가지고 불복하지 않고 바로 소송 가니까 예외라는 거야.
그죠? 얘는 뭐라고 하고요? 얘는 이미 심판 청구 한 번 했는데 또 하니까 재청구 금지 예외래. 뭐 앞뒤가 안 맞잖아. 한 번 했는데 또 하니까 재청구라고 하지 말라고 금지. 이거에 대한 예외라고 지금 예외라 부르는데 얘는 왜 이거 안 하고 바로 소송 가니?라고 또 이거 예외래. 약간 각각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각각 입장에서 뭐 따로따로 들어보면 그런 거 같죠. 뭐 부가처분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불복하지 않고 바로 간 거네. 어쨌든 중간에 재청구가 다시 됐지만 저기 심판 청구에서 다시 갔죠. 가서 세무서가 일단 나한테 처분한 거니까 일단 부가처분을 받아서 불복하지 않고 가는 거니까 예외라고 볼만해. 근데 얘는 또 저 재청구 금지 원칙 예외라며. 이게 둘이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그렇구나 정도로 아셨죠?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둘 다 할 수 있다. 따라오셨나요? 이게 제조사 결정에 대한 스토리야. 이렇게 해서 쫙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좀 나으니까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쭉 읽어갈 때 이게 필요하니까.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얘가 억울해요라고 싸우려고 해. 근데 심판 청구를 했어. 그랬더니 결정이 떨어졌는데 아이 가. 네 말이 타당하지 않아? 네 말이 맞아? 맞는데 이게 금액적인 거 모르겠으니까 다시 갔다가 보자. 이게 제도 결정. 아셨죠? 된다. 그때 60일 내 60일 내 통지하면 받아서 다시 90일 내 이거 할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근데 이거 할 때 이제 여기서 이 심판 청구라고 했죠. 심판 청구. 처음에 당초에 있고 다시 재청구하고 있잖아요. 당초에 뭘 했냐면 내가 이제 만약에 심판 청구했어. 지금 처음에. 그러면 재청구는 어디다 해야 돼? 지금 다시 하는 거는. 금지 원칙 예외니까 이제 재청구한다고 친다면 어디다 해야 돼? 심사 청구하면 돼 안 돼? 지금 왜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제조사 결정했는데 이거 이대로 한 거 맞나요?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그럼 처음에 했던 데도 해야지. 그죠? 심판 청구를 또 해야지. 그죠? 이게 되겠죠? 심판 청구. 여기는 심판 청구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당초에 한 것이 만약에 심사 청구했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심사 청구는? 구세청장한테 하는 거 심사 청구했대. 그럼 여기서 구세청장이 다시 한번 갔다 오라고 해서 이 결정한 거야. 여기서 심사 청구해서 가서 다시 부가처분 받은 걸 억울하면 다시 누구한테 해야 돼? 이제 심사 청구해야지. 다시 구세청장한테. 그죠? 심판원에 가면 뭐야? 이거 왜 왔냐? 이거는 다시 뭐냐? 내가 한 적 없는데? 내가 제조사 결정한 적이 없는데? 저번에 제조사 결정하셨잖아요. 그게 이게 타당합니까? 잘한 것 같아요? 세무서가?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건 여기다 하면 안 되지. 심사 청구니까 이것도 뭘 해야 돼? 심사 청구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된다. 근데 당초에 만약에 이의신청했대요. 이의신청. 처음 이의신청했더니 얘가 얻다가 세무서나 지방청에다가 이의신청을 했다. 근데 그 결과 이게 나왔다. 이게 나왔다. 이러면 가서 다시 갔더니 다시 억울한 것처럼 보이면 이때는 뭘 한다? 이의신청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때는 못하게 막았어요. 이건 선택적 이신급인데 여기서 시간 끌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이게 다시 한번 왔다면 이때 또 다시 하고 안 되면 또 여기서 다시 심판 또 가지 말고 그냥 바로 여기 또 다시 하지 말고 그냥 심사 또는 심판 청구하래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면 된대요. 이렇게 돼 있다. 상황 이해됐나요? 불복하면 돼 안 돼? 얘는 불복은 돼 안 돼? 얘들은 뭐야? 불복할 수 있어 없어? 처음에 이거 했으니까 가서 안 받아줬네? 그래 다시 제조사하고 딱 왔네?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얘들은 얘처럼 이거 할 수 있죠? 얘들은 할 수 있죠? 했으니까 한번 했으니까 바로 이거 할 수 있죠, 그죠? 뭐 예외라고 부르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얘는 이의신청했던 거는 다시금 이의신청은 하는 건 너무 시간 끄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소송 가볼까요? 소송은 돼 안 돼? 얘는 원칙적 1신급을 한 적이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에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선택이고 선택. 그러면 얘를 한번 하고 가야지 소송은. 그러니까 소송은 바로 안 되는 거야 얘는 소송도 가능하지만 두 가지는. 상황 스토리 그죠? 아셨죠? 여기에 교재 가시면 뒤로 가볼게요. 교재로 가시면 75페이지 뒤로 좀 넘어가서 거기 하단에 가서 참고 제조사 결정에 관한 정리 의의 나와 있고 절차 60일 내 한다 등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X 해놨네요. 그죠? 그 박스 메뉴의 박스가 지금 제가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당초 청구가 뭐였대?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이의신청 세 가지 써놨고요. 오른쪽에 이의신청은 오른쪽에 뭐밖에 안 돼? 심사 또는 심판 청구밖에 안 되는 거야. 소송은 못 가요. 근데 위에 나와 있는 심사나 심판 청구는 자기한테 해야죠. 자기 자신. 심사 또는 심판. 했던 데다 하는 거고 아니면 오른쪽에 소송 가는 거야. 그죠? 둘 중에 하나. 또는 얘 가든가 얘 간다. 원래 처음에 심판이면 심판, 심사면 심사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소송도 선택할 수 있다. 요거는 근데 이의신청은
심사 또는 심판 청구밖에 안 되는 거다. 자기 자신은 또 못한다는 거. 너무 시간 끈다고. 바로 다음 단계로 가래 그냥. 심사 또는 심판. 소송 가려고 했더니 건너뛰지 말래. 소송 가려면 그 전에 전심 절차 거쳐야 돼. 한 번은 해야죠. 뭐를? 심사 또는 심판을. 얘는 선택적인 것만 한 상태니까 소송 바로 못 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랬다. 그런 상황. 그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됐고. 다른 내용들은 군데군데 있는 것들 모아놓은 거니까 도움되라고 모아놓은 건데 지금 설명드릴 수 없어요. 뒤에 봐야 되는 거야. 부분 내용들을. 됐고.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 마무리 짓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게 됐고. 자, 근데 여기서 최근에 개정사항이 좀 있어. 그럼 이제 여기 우리 불복 청구가 들어가면 이런 게 있거든. 불복 청구하면 심리할 때 이걸 내용을 심리해 볼 때 불고 분리란 게 있어. 고하지 않은 바는 심리하지 않겠대. 불고 분리. 얘가 지금 부가처분된 게 소득세인데 갑자기 부가세에 대해서 막 결정하면 돼 안 돼? 안 돼. 내가 억울해요라고 한 부분만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불고 분리야. 고하지 않은 바는 심리하지 않는다. 불고 분리. 분리 하나.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혹 데려갔다 혹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불이익 변경 금지. 얘가 억울해라고 했더니 야, 넌 억울해. 야, 너 보다 보니까 너 이건 넌 심한 애 아니야? 너 억울하다고 하는데 야, 억울한 거 없어. 넌 더 얻어 맞아야 돼. 세금 더 얻어 맞아야 돼.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불안해서 하겠어? 그죠? 그래서 불이익되는 변경을 하면 안 돼. 내가 1,000만 원 부가 처분된 게 억울해요 했더니 갑자기 재결정해서 1,200이 맞대는 거야. 이게 억울하다는데 더 불이익되는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셨죠? 안 된다. 그게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얘도 결국은 변형된 결정이지. 여기 결정할 때 불이익 변경하지 말라고 돼. 불이익되는 그런 거를 결정하면 안 된대요. 불이익 경정하면 안 된다. 결정하면 안 된다. 불이익되는 거를. 그래서 안 되는데 얘가 어쨌든 여기서 갔다가 다시 이 60일 내 해서 통지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세트로 어떤 결정이라고 본다면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 이 원칙이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얘도 불이익 변경하면 안 돼. 제조사가 떨어졌어. 다시 갔어. 갔더니 세무서에서 야, 박수 치는 거야. 야, 신났다. 또 왔다. 얘 죽이고 싶었는데. 얘 완전히 원수 같은 지금 얘 불만이 많았어. 얘가 나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야. 나를 거역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막 해서 몰려갖고 이제 여기 모든 30명 직원 다 와. 다 얘 이제 뜯어보게 해부해 보자. 이렇게 해갖고 얘한테 불이익되는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안 된다. 그다음 이제 반대 하나 더 이제 최근에 들어온 거야. 얘가 사기당한 거야. 사기당한 거야. 얘가 막 주장했어요. 근데 받아주는 거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가서 봐라고 했는데 이제 판례가 옛날에 이것도 인용이잖아. 인용이니까 뭔가 금액을 줄이는 것만 가능하다. 그럼 원처분을 유지하면요? 원래 처분 유지하면 이거는 재결청에서 한 결정을 얘가 기속력을 따르지 않은 게 되는 거야. 인용이란 거는 받아주는 거거든. 받아주는데 금액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유지도 하면 안 된대. 낮춰야지.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었어요. 판례가. 무슨 말 알겠죠? 인용이란 거는 좋은 거잖아. 난 내 말을 들어주겠다는 거잖아. 근데 아직 금액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금액적인 거 모르겠다는 게 이거다 이거죠. 느낌이. 그렇다면 가서 다시 하는데 원래 1,000만 원 부가 처분했던 걸 유지한대. 처분청에서. 60일 내 결정하는데 유지한대. 그러면 안 된다고 돼 있었거든 원래. 안 된다. 근데 가봤더니 얘가 주장하는 게 사실과 다르대. 확인해봤더니. 얘 주장을 믿고 지금 결정해줬는데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또 확인하려도 확인이 불가능하대. 다 이상한 헛소리 조작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버리는데 확인도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면 원처분 유지 된다 안 된다? 그때는 가능하다고 규정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들어온 거야. 원처분 유지 가능하다. 원처분 유지 가능하다. 원래 처분을 그냥 유지하는 거야. 1,000만 원 그대로 줄이지 않고 원처분 유지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잡아놓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원처분 유지 가능하다. 요런 게 이제 제조사 결정 관련된 얘기로서 조금 알아놓으시면 좋은 거니까 좀 잡아봤고요. 됐죠? 67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거기 불복 청구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용이 쫙 이어져 나오게 되네요. 불복 청구인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볼게요. 거기 불복 청구인 가시면 일단 여기까지는 워밍업 한 거야. 기본적으로 알아놓으면 이제 연결할 때 편하니까 좀 내용 잘 이해해 보시고 제조사 결정에 대해서 됐고 이제 중간중간 나오면 아 그거구나라고 아시면 돼. 이제 나올 거니까 다 얘기하다 보면 등장할 거니까 그 먼저 이제 불복 청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불복 청구인이 누구냐 이거죠. 누가 억울해요 싸울 수 있느냐는 거야. 불복 청구인 적격.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야? 1번이 당사자, 직접 당사자죠. 권익을 침해당한 자. 내가 권익을 침해당한 자야. 이 자가 불복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1번 당사자. 당사자에는 승계자도 포함하네요. 납세무 승계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납세무 승계받은 아들이 불복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가능하겠지. 연대 납세무자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지만 연대 납세무자는 아까 고지를 받은 자만 가능하지. 고지 안 받은 자가 야 이거 성질 급해 갖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분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연대 납세무자가 각각 고지서를 따로 받아야 따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각자 또 불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전액의 이행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런 얘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이해관계인이야. 이건 권익을 침해당할 자야. 침해당할 자야. 침해당한 자가 아니라 얘가 주된 납세자가 못 내면 2차 납세의무 등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권익을 침해당할 예정인 자 아니야? 자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1번은 권익을 침해당한 자고 2번은 권익을 침해당할 예정이 있는 자야. 2차 납세의무 등의 보충 납세의무자들이야. 이 자도 불복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 아까 적어드렸죠? 부종성 하면서 이때 불복할 때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며요. 얘도 억울해요. 싸울 수 있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직접 당사자 이해관계인 2차 또는 뭐 납세 보증인 물적 납세의무자 다 가능하네. 물적 납세의무자도 당연히 억울하면 그 납세의무 자체 억울함 갖고 싸울 수는 있겠죠. 물적 납세의무자 아까 봤던 거 그죠? 이런 자들도 싸울 수 있다. 이게 다 보충 납세의무자들이 불복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불복 청구 또 누가 할 수 있어? 대리인도 할 수 있어. 대리인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일반 대리인 나오네. 일반 대리인. 일반 대리인은 이제 우리 세무사라든가 전문가들 납세자는 잘 모르니까 일반적인 대리인 돈 주면서 이제 대리 좀 해주세요. 불복 대리 해주세요. 우리들의 주 업무지 이제 돈 되는 업무지 우리가.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돈 되는 업무, 우리한테 잘 안 오는 업무, 그죠? 나중에 좀 경력이 쌓여야지 오는 거지. 소문 좀 내고 해서 일을 좀 잘해서 이런 불복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 좋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일반 대리인이 있습니다. 원칙. 그러면 이제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등을 해야 되는데 예외로 이제 박스 안에 보시면 예외.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사건을 소액 심판. 금액이 작은 거야. 소액 심판인 경우로서 이때는 그냥 변호사나 회계사나 뭐 세무사나 쓰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봤더니 가족이 있나 봐. 그 본인의 뭐 사촌 혈족. 그다음에 뭐 배우자의 사촌 혈족 이런 자들.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사촌 혈족들 중에 여러분들처럼 세무사 공부한다든가 이런 어떤 세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쓸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2번 예외. 근데 금액이 좀 넘어가는 것들, 큰 금액인 것들은 전문가들한테 좀 맡기는 게 맞겠지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금액적인 구분, 소액 사건만 예외로 일반 대리인에서 사촌 혈족 등등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리권의 범위가 나오는데 대리할 때 그러면 이제 대리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불복 청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대리하겠지. 예? 근데 이때 거기 두 번째 줄에 3번의 두 번째 줄 청구의 취하가 나와. 취하가 뭐죠? 불복 청구했다가 난 안 할래 스스로가 나 취하하는 거야. 취하하게 되면 더 이상 못 다툽니다. 한번 취하해버리면 자기가 취하해버리면 되게 중요한 걸로 봐. 그래서 이 취하는 이 대리인이 할 때는 특별한 위임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야. 취하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래서 대리인이랍시 와가지고 취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세무서에서 이거 진짜 본인이 그 당사자 본인이 이거 취하에 동의했나? 전화도 해보고 확인해보고 해요. 이건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다투게 되는 거니까 취하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취하는 어떤 특별한 위임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 아셨죠? 취하하는 거는 특별한 위임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선 대리인 나오네. 국선 대리인. 우리 국선 변호인 같은 게 또 국선 세무 대리인이 있는 거지. 세무 쪽의 대리인 국선 대리인이야. 국선 대리인은 동그라미 1번에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라고 하는 아까 불복제도 말고 아까 과적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과적도 들어왔어요. 이것도 중요해. 첫째 줄 과적도 들어왔어. 과적까지도 다 뭐 할 수 있어? 이 국선 대리인을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국선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옛날에 안 됐고 과적은 안 됐고 뭐 심사 청구, 심판 청구만 들어가 있었나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 늘어서 지금 다 돼. 우리가 억울해서 싸우는 것들은 다 국선 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어. 국선 대리인. 그럼 그런데 요건을 갖춰야 돼. 국선 대리인은 돈도 많고 재산도 많은 자들이 국선 대리인 쓰겠다면 안 되지. 공짜로 뭐 해먹겠다면 안 되는 거죠. 다 세무사한테 돈 많이 갖다 주고 이제 부탁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악한 자들한테만 국선 대리인의 어떤 선임할 수 있는 비용을 안 내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 법인 안 됐거든요.
법인 능력되잖아요. 근데 법인도 지금 됩니다. 이거 중요하고 그 먼저 개인부터 동그라미 기억의 개인인 경우는 일단 요건이 어떻게 종합소득금이 얼마 이하가 돼야 돼요? 5천만 원 이하 밑줄. 그 다음에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가 돼야 돼. 이 정도가 되면 그래 도와줄게라고 하는 거야. 부담되겠구나라고 보는 기준이 5천만 원, 5억입니다. 법인은 원래 안 됐는데 법인 안 된다면 틀린 지문이야 이제. 법인 돼요. 법인 되는데 요건이 수익금액 얼마? 이건 수익금액의 매출액이지. 3억 원 이하가 돼야 돼. 3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이 얼마? 5억 똑같이 5억 이하가 되는다. 이런 경우에는 한다. 그럼 5천만 원과 뭐 이런 거 수익금액 3억 이런 것들은 지금 불복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국선대리인 선임하려면 지금 4월 달이야? 아니면 1월 달이야? 2월 달에 달별로 언제 걸 써야 돼? 어느 연도 거를? 수익금액 이런 것들은 기간과세니까 기간별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여기가 꽃표시 조그맣게 있는 거야.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세나 이런 것들의 신고기한 이전이라고 한다면 전전년도 기준을 해야 되고요. 신고기한 지난 다음이라고 한다면 전년도 걸 하면 되겠지. 8월 달쯤에 할 때는 작년도치 하면 되고 1월 달쯤에 할 때는 작년도치 모르니까 전전년도 기준으로 이 수익금액이 얼마인지 소득금이 얼마인지를 판단해 보면 되는 거야. 그런 얘기 들어가 있어요. 당연하겠지 이제 이게. 한번 고민해 그렇지 이게 그러면 3억이고 5천만 원이고 이런 거 어떻게 언제 걸로 판단해 볼까? 언제 걸로 해볼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읽어보시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청구 자체가 5천만 원 이하의 청구가 돼야 돼. 이 다투는 세금 자체가 7천만 원, 8천만 원, 1억이 10억인데 국선 대리인 쓴다? 웃깁니다. 그죠? 그래서 국선 대리인을 쓰는 경우는 5천만 원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거 5천만 원. 그 다음에 상증 종부는 국선 대리인 선임 안 해줍니다. 상증 종부는 부유세 대명사예요. 부유세. 부자가 낸 세금이야 다. 상속증이나 종부세가. 그래서 부자들은 도와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짜난 법인 안 된다 아니야? 법인도 됩니다. 수익금액 3억, 자산가액 5억 안 되는 법인도 가능한 거고 상증 종부 된다고 뭐 증여세를 중간에 숨어 들어가 있어. 뭐 증여세를 하면 어쩌고 국선 대리인 하면 틀린 지문이야. 상증 종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야. 국선 대리인 안 된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선 대리인 선정해 주세요 하면 요청하면 며칠? 동그라미 5일 중간에 밑에 선정 통지 5일 날짜. 국선 대리인을 신청하게 되면 요건 충족한 다음에 지체 없이 선정한 다음에 5일 이내에 그 국선 대리인 선정된 자와 이 청구하는 그 자한테 각각 신청인한테 통지한다고 돼 있네. 5일 이내에 한다고 돼 있다. 됐죠 여기까지?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주제가 밑에 의견 진술이야. 의견을 진술한대요. 의견 진술. 불복을 하는 과정에 싸우잖아 이제. 가서 재결청 가서 싸우는 거야. 재결청 가서 여기서 이제 갖다 싸우는 거야. 이때 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면 좋겠잖아. 그 기회를 줍니다.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일단 의견 진술하려면 각종의 이게 서류가 들어가서 뭔가 심리하고 가정의 어떤 서류 같은 것도 열람도 할 수 있어요. 열람. 그죠? 맨 밑에 가시면 의 밑에 맨 밑에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고 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 신청을 어떻게 해요? 이제 신청? 나는 의견 진술하고 싶어요. 의견을 진술하고 싶어 막 내 어떤 상황 억울한 상황 같은 거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때는 이제 신청을 합니다. 문서로 신청은 문서로.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진술할 내용의 대강을 적어가지고요. 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진술하고 싶어요. 불복 심리하는 과정에 불복 청구에서 뭐 심리가 들어가는 과정에 나 좀 이거 좀 얘기하고 싶어요. 라면 어떤 건데 주로 적으래요. 적어서 문서로 이제 이거를 신청한대요. 의견 진술을 신청한대요. 그럼 이제 3번에 통지가 나오네요. 통지. 그러면 의견 진술하게 하려면 이제 이런 재결청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라고. 와서 진술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통지하래 그 전에. 회의 열리기 전에. 회의 개최일 며칠 전에? 3번에 파란 것이 3일 전까지. 근데 이 회의가 첫 번째 회의야. 첫 번째 회의일 때는 7일 전까지야. 밑에 7일 전까지. 통지하래요. 통지해서 알려줘야죠. 진술할 수 있다고 해놓고 몰래 회의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알려줘야죠. 3일 전까지, 7일 전까지 알려줘서 통지해서 와서 진술하세요라고 해야 될 거야. 그럼 와서 이제 진술합니다. 그죠? 하는 거야. 밑에 4번에 진술 방법은 뭐예요? 의견 진술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명료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짧게 얘기를 막 길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가서 그 회의하고 있는데 관련된 거 의견 진술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김 선생님은 가면 안 되겠죠, 그죠? 말씀이 워낙 많아가지고 간단 명료하니까 막 기억나네. 그래서 막 해서 1시간 동안 막 통화 좀 기억나 말씀 들었나요? 1시간 동안 통화 옛날에 초반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통화하는데 1시간 동안 막 통화해. 그래서 1시간 동안 통화하고 마지막 끊을 때 인사가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건 자세한 게 아니었어. 그래서 진짜 말을 너무 엄청 말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엊그제 부천 가서 작업하다가 밥 먹고 나오면서 신발을 신으면서 우리 민석이가 말을 막 하는 거야. 신발 신는 도중에 신발 신으면 그 신발끈 매면서 신발끈 매고 말을 해라 하면서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랬더니 말을 계속 하고 싶으니까 말하면서만 하니까 아빠를 쏙 닮았다. 그죠? 그래서 아버님은 그때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이 많으셨대요. 아버님이. 그 3대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거죠. 이제 그 3대가 모여서 식사하면은 이제 서로 말하려고 그죠? 하는 거고 아버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식사 가끔 자리 같이 생신이라고 뭐 할 때 같이 가고 막 그러면은 말씀 많으시거든요. 계속 이제 뭔가 물어보려고 하시고 이제 어떤 상황이냐 막 이렇게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민석이가 그걸 닮아가지고 또 뭘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해요. 뭔가 뭐 모르는 걸 자기가 아는 거를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건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어쨌든 그렇다. 어떤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된다. 그죠? 한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막 하는데 너무 주저주저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문서 제출로 가름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청구 효력. 불복 청구를 했어요. 이거 중요해. 이게 청구 효력이. 내가 이제 과세관청에서 나한테 부가 처분한 거야. 이때 부가 처분했어요. 부가 처분 딱 하겠어. 이때 부가했고요. 안 내면 이제 뭐예요? 부가했고 그 다음에 안 내면 독촉장 보내나? 독촉장 이게 보내겠지. 독촉장 독촉하고요. 안 내면 뭐래 이제? 압류하겠지. 이렇게 압류. 그 다음에 이제 압류한 거 이제 공매하겠지. 매각해서 나눠 갖는 절차가 좀 전에 봤던 국세 우선 받던 거지. 누가 먼저 가져가지?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럼 내한테 부가 처분됐어. 억울해. 억울하고 내가 불복을 제기했어. 불복을 딱 제기했어요. 불복 제기를 딱 하는 순간 독촉장 보내지 않는 거야 이제 억울하니까 싸워보고 있으니까 아니야 집행 부정지라는 거야. 집행은 정지하지 않고 쭉 갑니다. 집행은 부정지야. 그래서 부가 처분했는데 억울해요. 불복 들어가도 독촉장 띄웁니다. 계속 안 내면. 그 다음에 압류해야 안 해요? 압류 걸어요. 압류도 걸리고 쭉 하는데 공매는 해 안 해? 이건 못하는 거야.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팔지 못하고 압류까지만 걸어놓는 거야. 이게 공매 제한이야. 공매 제한. 공매는 못한다 하셨죠? 공매는 못한다. 딱 해서 공매까지. 이때까지 압류까지는 이건 못하지만 공매는 못한다. 압류까지는 쭉 해서 집행이 서지 않고 쭉 가는 거야. 집행 부정지라고 불러요. 아셨죠? 집행 부정지. 그래서 집행 부정지. 집행은 정지하지 않는다. 근데 저런 집행이 정지가 안 되고 쭉 가면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나 봐.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예외.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예외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일단 불복 청구가 돼도 이게 집행은 쭉 이어진다. 다만 뭐는 못한다? 공매는 제한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예외야. 집행 부정지 예외. 첫 번째가 공매 제한. 공매는 못한다. 두 번째는 이거 알아서 세무공무원이 이게 이 집행을 정지하지 않고 쭉 가면 손해가 너무 심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대라고 인정되면 알아서 직권으로 이거를 집행을 정지시켜 놓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 더. 두 가지 예외. 다시 출발. 내가 뭔가 억울해요라고 싸우더라도 집행이라는 행정 처리는 쭉 이어진다. 아셨죠? 이어지는 게 맞는데 일단 하나 공매는 못한다. 팔아버리면 끝이니까 공매는 못한다. 물론 예외도 약간 있어. 공매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 이게 뭐 생선이야. 안 팔고 놔두면 그 썩어.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건 된대. 그건 여기 안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게 예외가 있긴 있어. 근데 공매는 일반적으로 안 돼요. 공매 제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게 표현 그대로 기억하세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예외. 두 번째 줄. 심판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대요. 인정될 때는 알아서 집행을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답니다. 알아서 정지해 주는 거야. 공무원이 하다가 정지시켜 줄게요. 일단 정지. 그럼 알아서 독촉장 안 띄우고 압류 안 거는 거지 뭐. 안 하면 가만히 멈춰 있는 거지 뭐. 해야 되지만 안 하는 거 있는 거. 이게 집행을 알아서 정지할 수 있다. 까지 아셨죠?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예외 하나가 또 밑에 점점 나온 마지막 점이네요. 그죠? 쭉 읽어보시면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압류된 거를 공매는 제한 매각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 얘기야. 두 가지 예외를 기억하면 돼요. 집행 부정지 원칙 예외 두 가지. 공매 제한 알아서 정지. 그죠? 정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청구 기한까지만 보고 쉴게요. 기한까지 보고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쫙 훑어보고 이제 할게요. 청구 기한 4시는 글렀고요. 이제 4시 반 이제 넘어가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제 5시가 지금 제 마음속에 이제 지금 그거 된 것 같아요. 청구 기한 가보시면 청구 기한은 알았으면 며칠 할 수 있다고요? 90일. 아까 90일 할 수 있다. 예외는 아까 불변 기간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90일 내 하면 되는데 예외 첫 번째 기억 천재지변 등 기한형 사유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이때 사유가 끝날 때 기다려서 사유가 끝나면 14일 내에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90일이 더 넘어갈 수도 있지. 이 중간에 멈춰 있는 기간 자체가 길어지면 그래서 변할 수 있다. 응? 근데 아까 나머지들은 변할 수 없다. 불변기간. 국기법 쪽은 나와 있는 90일들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변할 수 있다. 아셨죠? 아까 처음에 그림에서. 그래서 14일 불변기간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불복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청구가 90일 내에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니은에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된대요. 상호합의는요. 백날 우리가 불복해갖고 싸워서 이겨봤자 의미 없어. 상호합의가 다르게 돼버리면 그게 따라야 돼. 나라마다 조세 조약인데 상호합의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상호합의 국조법을 들으시면 나오는 상호합의 그게 진행돼 버리면 그때는 불복은 멈춰 있는 거지, 그죠? 이거는 불복해봤자 의미 없는 거야. 여기서 결정 갖다부터 국내에서 뭔가 해봤자 전혀 의미 없는 거야. 조세 상호합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때도 이제 그 기간은 불산입한다고 들어가요. 상호합의 절차 진행 시 상호합의 절차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은 불산입, 즉 멈춰 있는 거야. 쭉 그냥 멈춰 있는 거야. 멈춰 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이제 하면 돼요. 상호합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진행하면 된다. 그 다음에 디귿은 안 봐도 되고요. 리을 가시면 이거 아는 거 아니야? 우리가 90일 내 불복하는데 89일쯤 돼갖고 우편으로 발송했네. 그랬더니 91일차에 도달해버렸네. 그럼 지나버렸네. 불가증령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불안하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무슨 특례? 발신주의 특례. 도달주의 아니고 발신주의 특례. 발신만 하면 된다. 도달은 뒤에 해도 발신주의 특례라는 게 있죠. 특례. 요거 우리 회계사 물어봤어요. 회계사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야. 바로 얼마 전에 제가 하다 보니까 기억이 자꾸 나네. 그래서 요게 나왔다 지분에.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 나왔어요. 지금 얘기한 내용대로 기본으로 하면 되는. 근데 그러니까 우편으로 신고하든가 우편으로 불복 청구하든가 다 마찬가지야. 우편으로 보내는 것들은 우리가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보내는 기한 내 보내야 되는 것들은 발신만 하면 돼. 도달은 늦게 하더라도 발신. 그러면 발신이 뭐야? 통신 날짜 도장이 찍힌 날 맞죠? 찍힌 날. 그게 훼손되거나 하게 되면 통상 배송 일수 고려한다. 아셨죠?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통상 우송 일수, 배송 일수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참고 나와 있는 거는 규칙이니까 봐놓을게요. 규칙이니까 다 모든 게 규칙이야. 보세요. 내가 이의 신청했어요. 했어요. 그럼 결정 며칠 내야 돼? 아까 결정 기간이 90일 내 이의 신청하면 30일 내인가 아까? 30일 내. 근데 결정을 못 해줬어. 결정을 못해서 통지가 안 와서 30일 내. 그럼 어떻게 돼? 30일 지나면 바로 다음 신금 나갈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공통이야. 뭔가 기간 내 뭔가 과세관청이 나한테 통지하라는 결정 기간이든 뭐든 있는데 그때까지 뭔가 못 보내잖아요. 통지를. 그러면 그냥 난 다음 단계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내 나름대로 다음 단계 할 수 있다. 아셨죠? 제조사 결정 떨어졌어요. 며칠 내 결정해야 돼? 60일 내 결정해야 돼. 결정이 아직 안 된. 통지가 안 왔어요. 60일 내. 안 오면 다시 바로 통지 안 오면 기간 60일 지나면 바로 며칠 내? 다음 단계 90일 내 다음 단계 밟아가면 되는 거야. 통지 안 오면. 아셨죠? 이런 얘기들이야. 다 이게 하나씩 들어오더니 지금 다 공통이야. 하나 이렇게 이 느낌만 가져놓으면 되는 거야. 기간 내에 뭔가 안 오면 다음 단계 나갈 수 있다. 그 느낌만. 그게 밑에 참고해. 이의 신청 거친 후 심사 청구. 이의 신청하고 심사 청구 하나 봐. 근데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밑에 결정 기간 30일 내에 결정도 받지 못한 경우. 기간 지나면 바로 지난 날. 밑에 동그라미 2번은 제조사 결정에 따라 60일 내 결정한 처분 결과 통지받지 못했대요. 그럼 지난 날부터 다음 단계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야. 다음 단계 할 수 있다. 이게 출발은 다시 참고해. 이의 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 청구하려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바른 날부터 90일 내에 하는 게 맞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바로 90일 내에 심사 청구 등의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런 느낌이 다 마찬가지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됐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청구 제출부터 쭉 이어지는 거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체크해 드릴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건 잠깐 쉬었다가 진행해 보시죠.